사업 확장 도모하시는 기획자, 경영진들은 같이 해 주시죠. 경제를 듣습니다. 성공을 부릅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자, 올 한해 이런 분야 저런 분야를 다 정리하고 있는데 이 분야도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인데 부동산 시장의 뭐 주기라든가 상황은 저희가 여러 차례 다뤘고요. 한 가지 측면에서 좀 짚어봐야 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 부동산 시장이 이 흐름이 바뀌었다는 건 아실 텐데 이 와중에 정부가 지금 다방면에서 규제를 풀고 있는데요. 부동산 규제 완화가 어디까지 왔는지 또 과거 부동산 하락기 예를 들어서 2010년대에 있었던 그때와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효과를 낼지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시장이 확 바뀌긴 바뀌었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바뀔 줄 몰랐습니다.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180도로 바뀌는 건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규제 완화 그리고 지금 연말 이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집중되는 곳이 바로 지금 서울과 경기도 네 곳으로 줄어든 네. 규제 지역인데 정부 다음 달 정도에 이거 추가 해제를 예고했는데 그럼 뭐 다 풀리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일부 지역은 남겨두는 겁니까? 다 풀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규제를 묶을 때도 이제 순서가 있고 중심지 지역부터 이제 외곽 지역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가고요. 규제를 풀어줘도 이제 외곽 지역부터 중심지로 가는데 7월 달, 9월 달, 11월 달에 풀어줬어요. 지역, 맞아요. 지방에 풀어줘서 이제 남은 곳들이 경기도 네 곳 하고요. 서울 남았는데 1월 달에 이제 예고를 했는데 다 풀어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맞지도 않고 메커니즘에 맞지도 않고요. 풀어준다면 아마 경기도 네 곳 정도는 풀어줄 것 같습니다. 성남시하고 과천, 하남, 광명시 풀어주는데 분당구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기 그 재건축 뭐 호재도 있기 때문에 분당구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저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서울에서는 노도강은 무조건 풀릴 것 같고요. 많이 떨어진 외곽 지역들 절대 안 풀리는 지역들은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는 절대 풀리지 않을 것이다. 마용성도 이번에 안 풀릴 거고요. 그 외의 지역들은 상황에 따라서 뭐 강동구 정도는 좀 풀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서울 일부 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풀릴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투기 지역 선정하고 해제하는 정책을 반복해 왔는데 2010년대 초반이 부동산 침체기였는데 이때하고 비교하면 지금 우리가 많이 풀어준 겁니까? 속도가 빠른 거죠. 그때도 풀어줬는데 뭐 단적인 예로 MB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2008년도에 강남 3구 빼고 풀어줬고요. 투기 지역 풀어줬고 2012년도에 이제 강남 3구까지 풀어줬는데 시간이 3, 4년 걸렸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MB 정부 5년 동안 풀어줬고요. 박근혜 정부 2013년에 이제 양도세 특례 5년간 면제가 나오면서 이제 종점을 찍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속도가 1년도 아니에요. 거의 한 6개월 만에 그렇죠. 지금 가파르게 MB 정부 5년 동안 풀었던 규제들이 거의 다 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규제 완화 속도는 빠른데 그 이야기는 반대로 뭐냐면 집값 하락 속도도 그에 빠르다. 비례해서 빠르다는 거죠. 집값이 빠르게 하락을 하니까 정부에서 빠르게 풀어주는 거고요. 당초에 이렇게 풀어줄 계획이 없었거든요. 9월만 하더라도 집값이 더 떨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10월부터 이제 급반전하면서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규제 완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다주택자에 대한 시각 변화 또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규제의 변화를 꼽을 수가 있는데 아예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새로운 공급 주체로 삼겠다. 다주택자 정부에서. 어떤 규제 완화들이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이 풀렸습니다. 조금 파격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다주택자들은 투기의 주범이라고 해서 모든 규제에 타겟이 됐는데 이번에 이제 정책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정부의 시선이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다주택자가 이제 투기의 주범이었다가 이제
부동산 시장을 살릴 뭐 SOS 대상이 되어버렸는데요. 예. 좀 많이 풀렸습니다. 일단 취득세 중과세가 가장 눈에 띄는데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서서 규제 지역들 뭐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풀어주느냐 하는데 이런 규제 지역을 풀어도 취득세 중과세는 안 풀리거든요. 예. 그래서 풀어달라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이번에 풀어주는데 집 하나 있는 분이 한 채 더 사게 되면 이제 이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이 되면 8% 중과세가 적용이 됐는데 그게 이제 내려갑니다. 4%. 1에서 3%로 내려가고요. 2주택 있는 분이 하나 더 사서 조정 대상 지역에 3주택이 되면 12% 중과세가 됐는데 예. 요걸 6%로 내려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폭 한 반토막 정도 취득세 중과세 굉장히 눈에 띄고요. 왜냐하면 집 살 때 양도세는 나중에 팔 때 내잖아요. 종합부동산세는 뭐 12월 달에 한번 내고 이제 매년 이렇게 내게 되는데 취득세는 당장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좀 민감하기도 하고 취득세 무서워서 못 사겠다라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 취득세를 풀어줬고 양도세 같은 경우는 2023년 5월 9일까지 이제 한시적 배제였는데 1년 더 연장해 줬습니다. 2024년까지 연장해 줬는데 거기에 한 줄이 더 들어갔어요. 예. 2023년 7월 달에 전면적인 개편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취득세 중과세 자체가 뭐 폐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상도 해보고요. 예. 분양권 그 입주권, 분양권이 뭐냐면 우리가 아파트 청약을 하면 이제 당첨이 되면 분양권이 되고요. 예. 입주권은 재건축 재개발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멸실이 되면 입주권이 되는데 예. 1년 미만으로 보유했다가 팔면 70% 중과세가 되고요. 1년 이상이면 60% 중과세가 되는데 예. 1년 미만은 45%, 1년 이상은 6에서 45% 기본세율로 대폭 낮춰주겠다. 그러면 나중에 규제가 풀리게 되면 규제 지역이 풀리면 분양권, 입주권 또 쉽게 거래해라.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청약도 하고 제발 좀 사라라는 신호고요. 예. 대출도 좀 풀어줬습니다. 다주택자 절대 안 해준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LTV 30%까지는 완화해 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눈에 띄는 게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다주택자들 너희들 문제니까 임대사업자 하지 마. 우리가 규제를 다 빠져나가잖아. 회피처이기 때문에 막아버렸는데 이번에는 10년 임대 등록으로 해가지고요. 좀 혜택도 줄 테니까 제발 집 좀 사라. 이제 우리가 풀어줄게라는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상당히 그 눈에 띄는 것들이 많은데. 네. 근데 그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그 당시 이제 집값 하락기에도 다주택자가 집을 좀 어느 정도 사도록 유도하는 정책들을 폈던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이런 규제 완화가 효과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지금하고 공통점은 뭐고 다른 점은 뭡니까? 저는 큰 효과는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이유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주변 분들한테 많이 모니터링을 해보는데요. 다 그 말씀을 하세요. 세금을 낮춰준다고 해서 집값이 오르는 건 아니지 않냐. 나는 오르는 집을 투자하고 싶지 내려가는 집에 대출이자 부담도 오히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굳이 세금 내려준다고 내가 집을 왜 사야 되지? 집값 오를 때 세금 보고 안 사거나 또 산 건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지켜보다가 집값이 더 떨어지면 나 그때 고민해 볼래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쉽지 않고요. MB정부 때도 규제 많이 풀어줬는데 사실 효과는 나중에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충분히 집값이 떨어지고 심리적으로도 이 정도면 살만하다라고 됐을 때 규제 완화가 이제 판이 깔리면은 그게 이제 효과가 있는데 지금 당장은 금리 인상이 너무 무섭고요. 집값이 더 떨어진다라는 그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출 관련한 규제도 좀 풀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건 그 연소득에서 원리금 상환 비율을 정해놓은 게 DSR. 네네. 청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건데 40%로 묶어놓은 거. 이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서 걸림돌이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건 왜 유지를 합니까? 규제를 한꺼번에 다 풀지는 않습니다. 항상 이게 저는 곶감 얘기하는데 곶감 빼먹듯이 이제 하나씩 빼먹고 있는데 DSR은 지금 당장 풀지 않고요. LTV 먼저 풀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LTV 그런가요? 먼저 풀고 이제 DTI를 푸는데 이번에는 이제 DSR 규제도 있기 때문에 아마 서울 규제 지역 다 풀어도 집값이 계속 하락을 하게 된다면 아마 DSR 규제를 손을 댈 것 같고요. 그래도 안 된다면 뭐 5년간 양도세 면제, 뭐 특례 이런 대책도 나오는데 지금은 아직 DSR 규제를 풀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지적은 있어요. 현장에서 DSR 40% 그러니까 총 대출액이 1억 원 넘으면 40% 일반적으로 50%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미 금리가 올라서 60%까지 원리금 부담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네네. 그래서 이 규제가 실질적인 의미가 있느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큰 의미는 없는데요. 저도 의미 없다라고 보는 게 만약에 지금 DSR을 풀면 그러면 집을 살까?
똑같은 논리가 적용이 되거든요. 대출이자 부담이 크고 집값이 떨어지는 분위기에 굳이 대출을 더 받아서 집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효과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예. 뭐 사실 집값 오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천정부지 오를 때 과연 규제 대책을 내놔서 집값이 잡힐까라고 생각을 저는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했어야 되고요. 지금은 집값이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해야 되는데 메커니즘적으로 이게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대로 푸는 거지 DSR을 푼다고 해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풀어준다라고 해서 집값이 바로 오를 거야. 사실 국토부도 기획재정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는 이게 시차를 두고 일종의 미스매치가 벌어져서 박근혜 정부 당시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이명박 정부 당시에 집값 하락기를 경험하고 나서 경제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빚내서 집 사라. 네네. 이런 정도의 신호를 주는 정책들을 좀 폈거든요. 그게 네네. 오히려 나중에 문제가 됐다는 지적들이 많았는데 이번 경우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요? 이 경착륙이 너무 걱정이 돼서 불가피한 건가요?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 파격적으로 풀어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를 다 풀어줬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MB 정부 5년 동안 풀었고요. 그렇죠. 마지막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활용점정을 찍었는데 예. 결국에는 그때는 그런 거죠. 집값이 W자 반등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을 두고 충분히 조정이 됐었고요. 심리적으로도 충분히 회복되는 상황에서 규제를 풀어줬기 때문에 예. 집을 샀는데 언제 또 오를 때가 된 거죠. 오를 때가 돼서 또 이게 뭐 저평가가 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규제들이 풀렸기 때문에 빠르게 오르기도 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집값이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가 이제 더 문제가 되긴 합니다. 올라갈 때 같으면 뭐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예. 집값이 내려가게 되면 이건 뭐 역전세난 문제도 생기고요. 소비 침체, 소비 감소로 인해서 경기 둔화도 되고 예. 또 내수 시장들 뭐 여러 가지 건설 경기도 위축이 되고 수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집값 올리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또 분명히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경착륙을 막겠다. 그냥 서서히 떨어지도록 유도하겠다라는 의미지 집값을 올리겠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입장에서도 이렇게 뭐 완화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더 떨어지게 되면 뭐 세입자들은 좋으냐라고 하면 사실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게 전세 가격이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뭐 빌라 사기 사건들도 있지만 사기가 아닌 분들도 결과적인 전세금을 사기가 되는 경우도 결과적인 사기가 돼서 못 돌려주게 되고 세입자는 돈을 받아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예. 이걸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내년 2023년은 더 심각해질 수도 있으니까 예. 정부 입장에서는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종부세 재건축 규제도 많이 완화되고 있는데 네. 마지막으로 10년 전 사이클하고 비교를 해보면 비슷하게 전개될까요? 아니면 좀 이번엔 다를까요? 이번은 짧게 이제 설명해 반응 속도가 좀 빠르긴 한데요. 그래요? 저는 조금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예. 일단 대출 총량이 늘어났고요. 그렇죠. 10년 전에는 뭐 마포 아파트가 5억 하던 시절인데 지금 15억, 20억 하니까 대출 총량이 두세 배 정도 늘어났고 예. 그에 따라서 전세 가격도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는 전세가 안 떨어졌었거든요. 그렇죠. 버팀목 역할을 하는 전세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오히려 지금이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네. 전세 가격을 그 근거로 들어주셨고요.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만 1,427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4천여 명 줄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90명, 하루 새 사망자는 76명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재정을 최대한 빨리 풀어 경기 둔화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내년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내년도 재정은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5%